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이번 주 마무리는 또 이렇게 시장이 쭉 빠지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일까요?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고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결산 한번 해보고 갈까요? 뉴욕장은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가 헤드라인화돼서 나오고 있죠.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 상반기 20% 넘는 급락을 보였고 세부적으로 종목을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성적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70% 넘게 올 상반기에 빠졌고요. 메타가 50% 넘는 하락. 디즈니도 리오프닝을 맞아서 이제 디즈니 월드 개장하고 디즈니 TV 그 플러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주가 40% 가까운 하락, 알파벳도 25% 하락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우리 시장은 어땠습니까? 우리 시장은 더 험했죠. 코스피 기준으로 21% 하락, 코스닥이 올 상반기에 27% 하락.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5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가 통째로 날아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죠.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27% 하락,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폭 두드러진 거 뻔히 아는 사실이고요. SK하이닉스 30% 넘는 하락세, 게임 섹터 가운데서는 위메이드가 67% 폭락, 이렇게 올 상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가볼게요. 그럼 올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반기 증권사별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전망치보다 많이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됐다라고 이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하단은 대부분이 2200대, 그리고 상단은 3000 없습니다. 3000 사라진 지 오래고 2700, 많게는 낮게는 2600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2200포인트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더 빠지면 또 볼 수 있는 숫자가 또 아닌가 해서 또 씁쓸한 마음을 또 가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환경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 폭이 103억 달러라는 기사가 오늘 또 전해지더라고요. 수출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 넘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요. 그런데 수입이 문제입니다. 원자재 값의 그 급등으로 인해서 수입 금액이 602억 달러를 찍어버립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거 빼고 나면 적자,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쪽에 우려가 되는 것이 또 간밤 발표됐었던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아닐까 싶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의 매출 전망치가 72억 달러로 예상된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건 91억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이 수치가 많이 조정이 된 것이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전자기기 관련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왜냐? 굳이 경기 침체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돼? 나중에 밀어버리지 이런 수요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전자기기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단적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 전 세계로 봤을 때 13억 5,700만 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낮아진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도 조금 불안하고 이와 맞물려서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줄이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감도 더해지는 그런 오늘입니다. 정말 답은 없는 것일까요?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참 답을 찾기가 어려운 요즘이고 또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좀 고민을 해볼까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요. 신한금융투자 이선유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번 주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나 봐요. 월요일에 이렇게 바짝 올랐다가 조화라 했는데 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 버리네요. 네. 본부장님 요즘 시장 생각은 어떠세요? 바닥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어떤 쪽이에요? 요즘은 이제 바닥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사실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충분히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연준이 브레이크를 걸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곧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지수 하락을 멈추게 할 수도 있었었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서도 연준을 바라보면 오히려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어설프게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를 뿜었다가 무너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신뢰가 잡히면 바닥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신뢰가 찾기 전까지는 혹시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갖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현재 진행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국의 봉쇄가 현 상황보다 또 안 좋아질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쓸 수 있는 카드가 수요를 파괴하는, 수요를 훼손하는, 그래서 경기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언제가 바닥이야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많이는 빠졌고 싼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란 신뢰를 갖기는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세계 유수의 그 투자 은행들도 전부 다 그러잖아요. 예측 불가다. 함부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쯤이면 바닥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신호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일단 희망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희망 고문이 되겠죠. 말 그대로 가장 큰 희망은 우리가 알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의미하게 끝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종결로 가는 휴전이든 그런 게 일단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럼 현재는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현재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최소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을 할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향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긴축과 관련해서 강도가 낮아질 거란 기대가 생깁니다. 이미 그 미국의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보면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신뢰를 찾아가고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돼서 연준의 신뢰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통해서 시장이 안 좋아진 걸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찾아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신뢰가 찾아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효과적으로 꺾인다라면 어쨌든 간에 긴축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긴축의 강도가 우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그 즈음에서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저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종결 비스무리한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만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유가를 생각하는 건가요? 유가가 제일 크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원유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를 감안해서 유가가 많이 오른 게 있고 또 전쟁과 감안해서 일부 가수요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그 가수요가 일단은 뒤로 후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즈음에 경기도 침체 부근 또는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겠죠.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에서 일정 수준 유가를 끌어내릴 것이고 또 현재 많은 유동성이나 전쟁이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로 올랐던 가수요 정도만 어느 정도 내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역할만 해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원유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정도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가 만약에 생산하는 원유가 수출이 안 된다라면 그 문제가 맞겠지만 그 원유라는 게 지금 돌려막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가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인도는 미국이나 다른 데서 샀던 원유를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원유 수급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정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가격적인 측면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무언가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네. 앞서 말씀 주셨던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딱 들어맞는 것이요. 참 언제 이 이슈가 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슈만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요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 상황대로가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파월립에서도 뭐 파월립에서는 뭐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말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 침체는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런 키워드일까요? 뭐 현 상황에서 미리부터 각오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이렇게 간다라면 피할 수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겠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침체 확률도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올 겨울까지 만약에 현 상황이 지속된다라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각국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그 확률에 대해서 보통 5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가 종결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중국의 봉쇄와 관련된 이슈가 달라질 수도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연준이 만약에 신뢰를 찾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에 대한 강도가 7월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이후에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감안하면 일부 기대긴 하지만 점심스럽게 이제 그 뭐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전처럼 금리를 올려대고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로 긴축이 진행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수의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부장님께서도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유럽 쪽에는 에너지난이 그렇게 극심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뭐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뭐 현재 팩트는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유럽이 탈탄소 정책을 쓰면서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관련된 주권을 러시아한테 넘겼어요. 그럼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완전히 끊는다고 가정을 하면, 물론 그동안에 생산을 안 했었던 석탄을 다시 돌려도 될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우리가 알고 원자력을 다시 가동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탈리아 같은 경우 원전을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에 원전이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유럽, 독일이나 이런 데도 좀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국가마다 굉장히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거의 70%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덜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말 흔히 얘기는 얼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럽에, 제가 이제 유럽에 약간이지만 살아봤거든요. 보면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정말 많이 추운데 생각보다 냉난방 시설이 그렇게 우리만큼,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인들이 이제 유럽에 이렇게 추운 데에 살 때 보면 꼭 여기서 가져가실 때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담요라든가 아니면 그 전기장판 이런 거 사가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겨울까지 안 되면 일단은 에너지난도 대단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적으로 시달려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선진국이라고는 유럽이 정말 그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요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름이기 때문에 덜하지만 겨울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걸 푸틴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역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과연 서방 국가들이 워낙에 이제 제재를 취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려면 뭔가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 며칠 전에는 이제 뭐 디폴트에 빠졌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지금 국제유가 이렇게 올랐고 천연가스 값 치솟고 이제 루블화 가치까지 튀어오르고 있고, 뭐가 무서워? 우리 뭐 백기들 이유가 없어.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사실 보세요? 러시아를 백기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백기 들 정도 되면 유럽은 이미 파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결국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러시아가 정말 무너질 정도로 가게 되면 네. 러시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유럽도 동반해서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상황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게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명분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잘못된 어떤 러시아의 선택에 대해서 제재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게 더 강화가 되면 될수록 겪어야 될 유럽의 고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죽으면 여기도 같이 죽거든요. 그럼 과연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답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치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 뭐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아니 미국 다 죽어가는데 의회에서 뭐 경기부양제 반대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네. 정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유럽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어요, 진짜로. 하긴 그래서 최근 이제 원유 금수 조치 이제 내리자 뭐 찬반 투표를 할 때도 반대표를 던지거나 혹여는 말을 못하는 그런 지금 나라들도 반대표 많이 많아졌어요. 던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다른데 반대표 던지자 하는 국가들은 네. 이 영향이 덜한 국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책이 없는 국가들이에요. 정말 생존의 위협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예, 예.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여러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뭉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대책을 놔도 꼭 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제외. 그러다 보니까 금수 조치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 정부가 이제 탈중국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중국향 모멘텀을 받았던 기업들이 혹여나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닐지, 혹은 지금 소위 뭐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일 탄탄하게 움직이고 제일 빨리 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 쪽이 중국인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약간 발을 빼는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풍겨져 나와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가봤지만 이미 기업별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중국은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자라는 그게 아니라 네. 연착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말 큰 시장이고 버릴 수 없는 시장인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놓고 볼 때도 무조건 관계 악화만을 해야 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보시고 있는 수많은 기업분들도 지금 중국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운데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관계 이외에 우리 산업이 거기에 가 있는데 이미 중국 기업들한테 너무 이제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저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얘기 나온 김에 부장님, 중국 쪽 상황도 좀 챙겨주세요. 왜 이렇게 중국 증시는 강한 걸까요?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데 중국은 밀려도 찔끔 뭐 한 약보합? 그 외에 어제는 아시아 증시 전부 다 밀려나왔는데 중국 홀로 막 1% 넘는 상승. 뭐 이런 날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놓인 환경은 우리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래도 정부 자체가 공산주의 정부다 보니까 네.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블이 제일 적었던 데가 중국이에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오를 때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걸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잡으려고 노력도 했고, 네, 증시도 네. 못 오르게 막았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비트코인도 거기서 못하게 막고, 맞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환경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길 거를 미리 차단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죠, 가스하고. 근데 이 가격이 현재 시가보다 38달러가 싸요. 그러면 네, 네, 시간이 이게- 38달러예요. 예. 배럴당이겠죠?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중국의 물가가 우리보다는 좀 여유가 있겠죠. 우리 고유가로 시달릴 때 여기도 고유가겠지만 현재보다 38달러라면 인플레이션 정도가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도 크고, 또 그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어려웠던 경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더 나은 모습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역시 외국인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같은 외국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A 지수, B 지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방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시달리는 게 네. 크다라는 점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음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였는데 네. 중국은 네. 이제 반도체 비중이 작다라는 것도 우리보다 나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가방 이제 마이크론 실적 뭐 전망치 나오면서 혹여나 우리 기업들도 안 좋나라는 생각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하반기 실적 하향치, 하향 조정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왔던 요즘이기도 해서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반도체 실적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조금 점수가 좀 기대를 좀 낮춰 잡아야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마이크론이 실적과 관련해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적 시즌에서는 제가 볼 땐 기업별로 분명히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왜 그러면 지금 요즘 최근에 뭐 미국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좋은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더 많이 안 좋냐 여부가 사실 이 반도체 기업하고도 좀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순차적으로 효과를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할 땐 빅테크 먼저 하락을 했었고 지금 앵커님께서도 미국 빅테크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빅테크 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그럼 우리는 서버 투자를 줄이겠어라고 했던 게 지금 후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먼저 빠졌고 그 빠진 향후에 안 좋은 어떤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서버에 대한 투자, 즉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덜 하겠다라고 하니 그게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무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유형의 자산이 별로 없죠. 근데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제조업들 같은 경우 이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쉽게 일어서지 못한 특성들도 반영을 해서 현재 반도체 또는 이렇던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실적이 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현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기업들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는데 많이 생각보다 달라질 것 같아요. 좋아지는 기업과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역시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크다라는 게 역시 지수에서 그래서 뭐 기업별로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놓고 네, 볼 때는 절대적이죠. 돌리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래도 최근에 유가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시각들이 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워렌 버핏의 같은 경우도 뭐 쉐브론을 비롯해서 뭐 일부 기업을 최근에 또 이 비중을 확 늘렸다라는 뭐 이야기도 옥시덴탈 맞아요, 페트롤리움이죠. 옥시덴탈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으니 또 우리도 비슷한 전략으로 좀 해보면다면 그래도 좀 선방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건 어떨까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산 종목들을 보면 물론 이제 쉐브론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걸 보고 네.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은 한국 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가스 관련 기업이고 셰일가스 기업이고 미국에 있는 이 기업들이 한국과 가장 큰 다른 점들은 뭐냐면 안정적인 가스 수급을 지금 유럽으로 한다라는 거. 즉 러시아에서 나왔던 유럽에서 수입했던 그 가스를 지금 미국으로 네. 돌린 거거든요. 그럼 장기 계약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을 가지고 일단 계약을 맺은 게 첫 번째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기업들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리고 네. 자사주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득을 내더라도 미국에 있는 지금 워렌 버핏이 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사면은 아무래도 자사주가 없어진 만큼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네. 배당 많이 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오일 관련 기업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건 맞지만 사실 일단 가스 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장기 기업을 유럽하고 한 것도 아니고 자사주나 배당 관련 정책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오일 관련 기업들이 2분기엔 좋지만 3분기엔 안 좋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좋죠. 그 유가가 빠져야 나머지가 다 살 수가 있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순히 2분기 실적만 놓고 현재 그 관련해서
기업을 사기엔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 전망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유가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유 관련 기업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이래서 뭐 네. 극심해집니다. 물론 지금 많이 포트폴리오가 깨져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도 없는 분들이 이제 태반이실 네. 건데, 그렇지만 이렇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상당수의 분들은 메타버스나 P2E 뭐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이제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런 섹터 관련한 종목들을 또 많이들 담아두셨을 거고, 최근에는 근데 성장수가 저물고 가치주가 떠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쪽으로 또 관심을 뭐 이런 뭐 시각도 네. 또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쪽이 뭐 현재 맞다라고 보기도 좀 그럼요. 그렇고 어떻게 볼까요? 현 상황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네. 종목을 교체하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이전의 사례를 보면 뭐 지수라는 게 뭐 지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는 게 지수고 시장이고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한번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지수 상승세가 훼손이 되면 주도주는 반드시 바뀝니다. 여기서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 지금 빠지는 거는 내 것도 빠지고 다른 분들 것도 빠지고 다 같이 빠질 텐데, 향후의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어느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되고 네. 다시 올라올 때 과연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 거기서 시장을 주도할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지 분명히 지금부터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런 기업 안에 속한다라면 더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단행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각각의 IT 중에서도 업종 중에서도 종목마다 그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시장이 바뀌면 종목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예측 불가능한 시장 전반과 그리고 향후 시장이 이제 턴할 때 힘을 낼 만한 그런 종목을 추려내는 작업,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이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뭐 신호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지 저희가 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